감정평가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여기 시대 에듀에서요 감정평가사 과목 중에서 1차 과목이죠.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요.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 에듀에서요 감정평가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공부를 하죠. 공인노무사는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요 채권법을 다 강의를 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민법이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노무사가요 조금요 연관성이 조금 이렇게 안 되게요 물권만 있고 채권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을 설명을 할 때는요 사실은 물권법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채권법에 관한 규정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요 나중에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의 내용이 공인중개사하고 아주 과목들이 흡사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부동산 원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을 개론하고 아주 범위가 거의 90%가 일치하죠. 그다음에 민법은 물권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똑같은데 민법 총칙은 좀 더요. 감정평가사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관계법규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공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고 감정평가사 1차를 도전한다면 아주 쉽게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서로 연관성이 있고, 또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원하면은 또 쉽게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가요 연관성이 있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면서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이 강의 하나하고 이 책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요 합격하고 합격 점수 즉 고득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강의를 해드리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이 책이요 기획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책이 너무 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장황하게 쓰여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험서하고 우리가 이제 대학 교재를 쓰는 것은 약간 다른데요. 이 수험서가 너무 대학 교재에서 쓰이는 책처럼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제가 강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은 전체 합해서 60점이잖아요. 아마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요 10점 이상 점수를요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여러분들이요 고득점을 하는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직접 저술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분두대기 없이요 불필요한 말 전부 다 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딱 모아놨어요. 아마 이런 책을요 주변에서 다른 감정평가사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하는 거 보면 너무 양을 많이 방대하게 양을 해가지고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담감을 완전히 딱 줄여가지고 오직 시험에 나올 부분 그 부분만 완벽하게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교재 하나로 우리가 60점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만점을 만드는데 지장 없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저와 같이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이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인강을 듣는 것보다 1년, 2년, 3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요 강의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보면 제1장을 한번 보실래요? 제1장 보면 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장에서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민법의 법원 정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 제1절에서 보면 민법의 법원, 그다음에 2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요 민법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해 놨으니까요. 먼저 제1장 제1절에서는 제2번 민법의 법원이 중요하다. 이러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60년이 되기 이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일본에 있던 민법을 그대로 써왔죠. 그것을 구민법 또는요 우용민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60년 1월 1일이 돼서 새로운 민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이죠. 이것을 신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1118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뭐 형식적이니 실질적인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식적이라는 것은 오직 민법이라고 딱 쓰여 있는 것만 그것만 법으로 민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것을 형식적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도 다 민법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것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요.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요 이 법원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한문 한번 봐보세요. 글자요.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을 물어보는 것이고 법원이 있죠. 우리가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법원이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법은요 성문의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있는 것인가 하면 문자가 아니고 문자는 아닌데도 법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문의 글자로 되어 있는 법을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법을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이 있죠. 법은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는 성문의 법이 있죠. 그다음에 글자가 없는 불문의 법이 있죠. 그래서 불문법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불문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관습법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관습법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연원, 법의 인식 근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이해하자고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것은 뭐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성문의 글자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글자가 아닌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것도 법원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 제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제1조에는요. 민사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민사에 관하여. 그 다음에 갖다 먼저 법률을 먼저 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보고 관습법에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다른 법에는 어떻게 나왔죠? 이것을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렇지 않고 순서를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여기서 지금 관습법을 보면 민사에 관한 것을 해결할 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된다. 성문의 법이 없을 때만 불문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것을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 제1조하고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울 민법 제185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여기서는요.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 말은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다. 없을 때만 적용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법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모두 다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이것은 이제 기출이 된 것이고 최근에요. 이제 법에는 또 어떻게 했죠? 법률은요 민법전 있고요. 민법전 이외의 것이 쭉 이렇게 돼 있죠. 명령도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법원 규칙,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조례, 그다음에 조약도 되죠. 조약은 뭐죠? 우리 이제 조약은 헌법 제6조는 뭐라고 했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이 조약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다 포함해. 여기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라든가 다 포함해. 이 모든 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으면 다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민사에 관한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으면 다 법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그게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문법을 한번 보죠.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관습법이죠. 여기선 이런 법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인 관습. 이건 관습이잖아요. 법은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 즉 권리라고 하는 것 측면하고 사실의 측면을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감으로 느낀다. 오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요 오감으로 느낀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 시각, 귀로 듣는다 청각, 맛을 본다 미각, 냄새 맡는다 후각, 그 다음에 느낀다 촉각.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습법은 법이죠. 법이니까 돼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돼요. 정당성과 합리성이요. 여기까지를 갖추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습은 아직 법에 이르는 법령의 효력은 없는 것이죠. 법으로서 효력은 없는 것인데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요. 법적 확신이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이것을 사실로서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건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그것은 법원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그래서 관습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판사가 모든 관습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판사가 관습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요 관습이죠. 사실이죠.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그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요. 그런데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칙, 다른 말로 경험 법칙에 속한다 이 말이죠. 경험칙이나 경험 법칙은 하나의 법칙이고 규칙이죠.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 법칙일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크게 보면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일정한 가능이 있고 법적인 확신이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법적 확신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법칙처럼 어떻게 느끼느냐 이 말이죠 이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관습법이다. 이것은 관습법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면은 그것은 관습법이구나. 그건 관습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법적 확신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그것이 하나의 규칙으로서 인정할 때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칙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적 확신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은요. 맨 위에가 보면 뭐가 있죠? 여기서 헌법이 이렇게 있죠. 헌법. 그 다음에 뭐죠?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명령이나 대법원 규칙 있죠? 규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위기의 질서이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민투표. 법률은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고 조례 규칙은요. 행정각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의 위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법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고 합리성이 있으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다? 정당성이 있다, 합리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나요,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상위법이라는 전체 법 질서에 비춰봤을 때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종중원의 자격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성년 남자로만 한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말하겠다. 지금은 헌법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 법 질서에 비춰봤을 때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힘들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년 남자만 종중원의 자격을 갖는 것은 그것은 위반된다 이렇게. 그래서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 여자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인 경우도 종중원의 자격을 댈 수가 있죠. 성년이 되면은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관습은 관행은 있지만 법적 확신이 없어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요즘 좀 줄어들겠지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관습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사실은 관습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사실은 관습도 해석의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관습법을 한번 볼까요? 3번이요. 관습법 그랬죠? 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게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을 하는 이렇게 됐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성과 뭐가 있어야 돼?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원성 인정 여부는 어떻게 하죠? 그럼 법원성 인정 여부는 우리가 관습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당연히 관습법은요 법이니까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고, 사실은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구분해야 되고, 인정 근거는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요즘은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국회의원들이요 막 입법 활동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법을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져. 그 말은 뭐다? 어떤 관행에 의해서 몇십 년간 이렇게 누적된 관행에 의해서 그것이 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요즘 현대사에서는 드물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국회의원들이요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다시 다 규정을 해가지고요 다 보장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주자주 잘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법을 잘 만들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습법이 설 자리가 차츰차츰 줄어들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의 규정 없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문자 있는 법으로 성문법으로 자꾸 가져오니까 관습법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 관습법의 발생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축소된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 확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라고 인정할 때, 어떤 규칙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례에 가면 법정 이상권, 분묘기준권, 그다음에 명임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그다음에 사실혼, 종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7번요. 관습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관습법의 효력은 제1조에 나와 있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관습법의 제정법, 즉 성문법에 대한 열후적, 알죠? 보충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거기 보면 열후적, 보충적 성격 이렇게 됐죠. 그럼 가정의례 준칙 제13조가 뭐예요? 가정의례 준칙 제13조 이 말의 뜻은, 제13조란 말은 글로써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문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성문의 법령이죠. 그런데 관습법은요 불문이죠. 문자가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먼저 무슨
먼저 법률을 먼저 대입하고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가정의례 준칙 제13조다 이 말은 성문의 법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문의 법률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것이 그 내용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례 준칙 제13조 규정에서 판례가 말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무슨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고 또 관습법은요 법령으로서 법령의 저촉 법의 법령이 뭐죠? 성문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상법 있죠 상법. 상법의 경우는 딱 나와 있어. 먼저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사관습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민법 민사관습법이 적용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8번을 보면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것은 사실행 관습은 뭐죠? 관행은 있고 법적 확신이 없는 거죠. 알겠죠? 관행은 있으나 아직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아니한 것.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것을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끝이죠. 우리 대한민국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관습법.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사실인 관습. 이렇게 딱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자, 입증 책임은요. 우리가 관습법은 법이죠. 법이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법원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만약에 판사가요. 법원이 관습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존재 여부를요.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을 확정해야 된다. 왜요?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확정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누가요?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다만 관습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다. 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모른다. 그럼 당연히 그건 누가 입증해야 되죠? 그때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관습의 경우는 그 관습이 하나의 경험칙, 경험 법칙에 속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은 관습에 법적 효력을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강행 법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법률 행위 부분에서 목적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강행 규정 또는요 강행 법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요 임의 규정 또는 이것을요 임의 법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법인에서 사원의 지위는 법인에서 뭐가 나오냐?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고 해봐요. 강행 규정은 그 법의 규정을 강제로 행하라면 꼭 그렇게만 해라. 법의 규정을 강제로 행하라. 강행 규정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럼 이건 만약에 이것이 강행 규정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법이란 게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자유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내 멋대로 자유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유는요 상대방의 코끝에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코끝을 끝나지 않고 코끝을 침해했다. 그랬을 때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임의 규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규범의 테두리를 정해놓는다 이 말이죠. 이 테두리를 정해놓고 최소한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또는요 이 범위를 넘어서든지 간에 관계없이 당신네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합의를.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강행규정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이 안 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손해가 없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있더라도 불문하고 절대로 안 돼. 그것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했다?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것을 판례는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될 때서 그것이 모두 다 무조건 법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들은 법의 내용과 달리 합의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법의 규정은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다시 입증 책임의 여러분 니은 한번 봐봐요. 입증 책임의 니은을 보면 두 번째 끝에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 강행법규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했다. 위임. 법에서요. 이러이런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사실은 관습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 폐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회 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되면은 관습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종중원의 구성원, 종중 구성원을요 성년 남자로만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회복청구제. 옛날에는요 상속회복청구는 20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참 웃기잖아요. 그럼 봐봐요. 갑이 있죠. 갑이 사망해서 아버지가요. 자식이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공동소유, 공유거든요. 공유니까요. 각자가요. 자신의 지분만큼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여기 B하고 C가요. 이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다 쓰고요.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내 상속분을 돌려달라. 내 상속분 돌려달라. 가져간 거. 그걸 상속회복청구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내 목 돌려달라. 그 말은 내 것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속회복청구를 20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옛날에는 관습법이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전엔 다 어떻게 했죠? 맏아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맏이가. 그럼 뭐 누나들, 여동생들 이런 사람 뭐 돈 달라고 말 못하죠. 출가 애인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다 판례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그것은 관습법은 그건 위반되는 거죠. 왜 위반되죠? 당연히 관습법 우리가 공유의 경우는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지분만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요. 이런 뭐가 있죠? 조리라고 혹시 돼 있나요? 조리? 그럼 조리를 한번 보란 말이죠. 조리가 뭘까? 참 웃기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럼 이 조리가 뭐냐 이 말이죠. 조리가. 웃기죠. 조리. 그럼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또 신의성실의 원칙은 뭔가?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또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렇게요.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냐? 그냥 일반 상식이다. 지금 2020년 때요. 이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요. 평균인적인 관점에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본 상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일반 상식을 뭐란다? 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사물의 근거라든가 뭐 정말 필요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리 또는 경험칙, 사회통념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물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판례도요. 조리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한 적이 있죠. 조리에 대해서 법원성을. 그게 바로 뭐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공동 손주와 성과 번호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 남자 여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누구나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리에 비추어 합당하다. 일반 상식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판례죠. 판례가 이제 문제가 되죠. 대법원 판례요. 대법원 판례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 조직법에 보면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헌법에요. 3심제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3심의 형태로 재판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헌법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A라는 사건이 있어. 당해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있으면요. 이것이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법원 이렇게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이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을 했어.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들은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요 들어줘야 돼요. 설령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소하지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일단은 첫 번째요. 그것은 법원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만약에 법원으로 인정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국회죠. 여러분 국회에서는요 입법을 하죠. 입법. 법을 만들죠. 그러면요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죠? 행정부요. 국회, 입법, 사법, 입법. 그다음에 행정부 있죠. 행정부가 그것을 뭐란다?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시행을 하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사법부에서는 그 법을요. 법에 잘못이 돼 있을 때 그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처하고 알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사법부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삼권 분립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가 견조와 균형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이잖아요. 물론 지금은요 행정부의 권한이 많이 커지기는 커졌지만 이 견조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서로가 이렇게 하나의 견제하기도 하고 또는요 부정한 것은 또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의 법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대법원 판례는 법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법원 판례는요. 그래서 판례는 법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다 그것은 법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은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죠. 이 기본권 규정은 여러분요. 이번에 이제 처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2조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 750조 불법행위 책임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사법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헌법의 규정권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규정도 법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요 보시면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 조리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뭘 보냐면 민법전의 구성과 구성과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보면 이것은 다른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시험에 한 번씩 나왔죠. 우리가 법은 특히 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민법 총칙에 규정된 것이 민법 전체에 다 적용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통칙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1조, 제2조 이런 것들은 전체에 다 법의 전체에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북한으로 잘못해 가지고요. 납북이 돼 가지고요. 북한에서 한 10년 있다가 왔단 말이죠. 10년 있다가 왔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 중에서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 몇 가지들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칙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요. 어떠한 기본적인 논리에서 되는가. 이것은 항상 프랑스 혁명을 봐야 되겠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요. 절대 왕정이었어요. 물론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절대 왕조가 지속은 되지만 그런데 많은 것이 이제요. 완화가 되거나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신민이라든가 신하다든가 또는 땅이라든가 토지죠. 땅이라든가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군주 거였죠. 군주, 황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유와 그다음에 평등과 그다음에 박애를 주장하죠. 자유평등 박애. 이것이 프랑스 3세기 국기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평등으로부터 법 안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 말이죠. 황제든 아니면 천민이든 다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그래서 우리 민법조 제3조에 보면 권리, 능력. 그래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건 아니고 그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출생해서 맥박 심장이 멎을 때까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누구나 다 똑같이 법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권리, 능력, 평등 원칙 그것을 평등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는데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황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황제한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황제 너도 나한테 땅을 달라는 거죠. 땅을 달라. 알죠? 나한테 소유권을 달라.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소유권만 주면 뭐예요? 이 소유권을 내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했고 계약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유라게 해서 어제 계약 체결했다가 오늘 계약 깼다가 이 사람하고 계약했다가 또 깼다가 또 저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 질서가 확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두 번째 법률행위 자유, 계약 자유의 원칙,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와서는 많이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과실 책임인데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요 법정 대리인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자유죠. 계약 자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내용 확정의 자유. 이런 것을 다 자유롭게 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내 멋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멋대로 사고팔고 하지 못해. 그린벨트 지역으로 못 계획했거나 그랬을 때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라고 해서 내 토지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나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즘 책에 나온 것이 바로 뭐죠? 토지 공개념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다? 우리가 소유권 절대에서 내 끝까지 내 멋대로 내가요 사고 팔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 절대 원칙, 그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계약 자유 원칙, 세 번째는 과실 책임 원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밑에 보면 준용 또는 유추 이런 말이 있죠. 준용 또는 유추 이것은 지금 보지 말고요. 나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선의악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의악의. 3번에 선의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의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나 모르는데 이렇게. 뭐를 알고 있다. 그럼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 모르면 선이라고 그래. 알고 있으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의, 악이 이것은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이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뭐뭐를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이죠. 그래서 법이 좀 뭐뭐로 나오죠. 뭐뭐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선의, 알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악의가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정하고 간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정하고 간주. 뭐뭐로 추정된다, 뭐뭐로 간주된다 하는 것도 나중에요, 여기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때요, 용어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알아보기 한번 봐봐요. 이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이제 볼 때 어떻게 이 법조문을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밑에요, 법조문 뭐죠? 민법의 효력 범위를 한번 봐봐. 민법의 효력 범위, 그래서 제2조 이렇게 돼, 제2조 부칙 제2조 이렇게 돼 있죠.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한다. 본법 시행일 전의 사건, 이것을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은 소급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 그러나란 말이죠. 그러나란 말이 있으면 그러나 앞에까지를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부터를 그것을 뒤에를 후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단서. 이것을요 앞에를요 원칙이죠.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요 단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단 이렇게 쓰면 그 그러나 앞에를 본문, 그러나 단을 뭐라 한다? 후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단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본문하고요, 그다음에 단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서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나 단 이렇게 됐어. 그러나 단 이렇게 됐으면 본문과 단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또는 단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1문과 제2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전문과 후문 다 달라. 약간씩. 알겠죠? 우리가 법을 볼 때 제1문하고 제2문은 뭐냐면 민법 제15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초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초인 여부 확답을 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아무 말이 없고 바로요. 능력자로 된 사람이 이렇게.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요. 뒤의 내용이 하나의 문장, 두 개 따로따로 문장이죠. 우리가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한 상대방이요, 미성년자한테 추인할래요, 거절할래요, 촉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 뒤에는 뭐라 하죠?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촉구를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나란히 돼 있죠. 병렬적으로. 이것을 제1문, 제2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전문하고 후문은 뭐냐? 좀 달라. 전문하고 후문은. 자, 3번 봐봐요. 15조 제2항은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죠. 촉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여기는요, 하나의 문장 안에요, 하나는 어떤 요건, 원인을 정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뒤에다 적고 있어. 이것을 전문, 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봐야 돼요. 우리가요, 제1문과 제2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서로 별개로 두 개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문과 후문은 앞에가 요건, 원인이고 뒤에가 효과, 결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촉구를 해 법정 대리인한테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촉구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죠.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전문, 후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장으로 되는 것을 제1문, 제2문 이렇게 얘기하고, 단, 그러나로 되어 있으면 단, 그러나 앞에를 뭐라 한다? 본문이라고 하고, 단, 그러나 그 다음부터를 뭐라 한다? 단서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소급한다, 이런 말 하는데, 소급한다. 자, 2월 1일이죠. 지금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죠. 지금 현재부터 10월 1일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장래 무효. 효력이 없는 것은 뭐요? 장래 유효. 이렇게. 지금 현재부터 장래를 향해서 11월, 12월, 1월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기요 10월 1일인데요. 이것이요 과거로 10월 1일인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과거로 12월, 2월 1일로 이것을 2월 1일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유효가 있고 소급 무효가 있는 거예요. 소급한다. 이건 소급한다. 이것은 앞으로 과거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장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해제라고 하고요. 장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제, 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장래로 간다. 그것을 장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본문의 소급표라고 되어 있죠. 본문의 소급표 제2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부칙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다?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에 본법 시행이죠.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소급표다 이 말이죠. 소급표다. 알겠죠? 소급표다 이렇게요. 원칙적으로 소급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 그러나 단서죠. 단서 규정이 아까 말했죠. 그러나 그러면 본문 단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것은 소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소급표인데요. 예외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소급하긴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죠. 우리나라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민법이 다 적용돼.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가 북한은 뭐라죠? 북한은 법규범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단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무튼 북한도 대한민국의 땅으로 본다면 헌법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떼고 한반도 이쪽만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 한반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민법이 무조건 적용이 돼. 그것을 속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 문제되죠. 우리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기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로 봐. 알죠?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니까 거기도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돼. 선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돼.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해상은요. 공해상은 어느 곳도 영역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은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특별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공해상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알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국주의다. 기국주의.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극기,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다. 그럼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속지주의, 속인. 그러면 속인주의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지구상 어디에 가서 살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속인주의다. 이렇게. 속인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부칙 제10조를 봐봐요. 부칙 제10조요. 부칙 제10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것은 어디에 관계되냐? 부칙 10조는 지금 여기서 관계되잖아. 이것은요,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물권법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전체적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특히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죠.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에 관한 것을 봤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다음 민법의 제1조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즉 민사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모두 다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딱 알면 돼. 알겠죠?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원의 일종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상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에 놓은 거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럼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요 사건의 일반 이론이라고 돼 있고 제2장이요. 제2장 법률 관계 한번 보시고 법률 관계요. 그다음에 쭉 이제 여기 보면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 의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권리 충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요 지금 뭐를 봐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약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앞에 있어서요. 그럼요. 거기 보면 제2장 사건의 일반 이론 제1절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잠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